욕망에 있어서 타자의 욕망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타자의 욕망은 늘 우리한테 두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르니까, 그 타자의 욕망이 나의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지 모르니까 그 욕망과 마주하기를 자꾸 피하는 거죠. 즉 신경증 환자는 가능하면 욕망을 자꾸 유예시킵니다. 유예. 조금만 더 있다가 알아볼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히스테리의 욕망이죠. 히스테리의 욕망 그래서 확인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타자의 욕망을 절대화하면서 그 욕망과 마주하기를 되게 피하는 것들이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히스테릭적 심리가 발동하기 쉬운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되게 이제 그리운데 만나면 그 환상이 확 깨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되게 사랑을 구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게 전혀 그게 아니더라. 오히려 이런 게 두려워서 만나는 걸 계속 보류할 수가 있죠. 그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히스테리적 전략이 되는 거예요. 복수의 순간이 지금인데 아니다. 조금만 더. 햄릿이 전형적이죠. 나중에 보면 알죠. 햄릿은 히스테리면서 동시에 이제 강박증 환자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강박증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젖가슴, 구순충동,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 다음에 지연하면서 히스테리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조건은 뭐냐면 타자의 욕망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타자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어머니 젖가슴이 나한테 박탈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의 상실을 되게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보면은 낙강이 정식화한 건데 히스테리에 대해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거랑도 딱 들어맞아요. 프로이드는 종교를 전형적인 히스테리로 봤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제 신의 뜻을 더 절대시하면서 신의 뜻에 맞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신이 나를 제대로 선택해 줬는지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신의 아들인지 아니면 악마의 자식인지 이렇게. 이게 이제 그래서 종교적인 심리는 전형적인 히스테리 구조가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여기서 히스테리가 뭐 이렇게 발작성 혹은 뭐 신경질적이고 이런 거는 통속적인 거고 아무런 히스테리랑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의 욕망의 구조가 히스테리일 수도 있고 강박증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우리 사회가 히스테리적 욕망을 더 많이 양산하느냐 강박증적인 욕망을 더 많이 양산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물어볼 만한 거예요. 타자의 욕망을 자꾸 절대시하는 사회, 대통령이 뭐든지 뭘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사회가 개인을 행복해 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이게 히스테리적 욕망이에요. 계속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이렇게 도달하려고 하는 거. 즉 아버지를 절대시하고 아버지의 요구에 따르려고 그러고 절대적인 아버지를 내세우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 유예를 하고 지연을 시키니까 여러분 이제 진리와 마주하는 순간을 이제 피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신분석 임상의 원리는 치료에 있지만 치료 자체가 아니라 그 진리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면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그 고유한 그 욕망의 구조를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강박증 같은 경우는 젖가슴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젖가슴이면 여기 이제 똥이죠, 똥. 왜냐면은 강박증은 주체의 위치에 더 집착하는 위치예요. 나의 존재. 내가 지금 타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전략적으로 우선하는 위치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똥이란 건 뭐냐면은 선물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러죠, 언제나. 타자의 요구를 내가 수용을 해주는 게 학문기 충동의 그 본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강박증 환자의 그 이런 것들이 임상구조와도 들어맞는데 늑대인간, 쥐인간 보면 다 이 똥은 한편으로 보면 돈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선물이고 쥐인간이 전형적이라고 그랬죠. 돈의 문제가 항상 강박증의 중요한 그 화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그래서 되게 강박증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돈에 대한 강박관념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고 뭐 뉴타운, 뭐 차,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돈에 연계되는 것을 욕망의 본질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 대상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이렇게 타자의 요구를 수용해 주면서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으로서 나를 입증할 수도 있고 타자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또 나의 어떤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이제 강박증적인 구조죠. 그 다음에 구순충동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학문충동적인 게 많은 거고 늑대인간이나 쥐인간 보면은 특히 늑대인간은 그 여자의 그 엎드려 있는 모습, 뒷모습에 굉장히 성적으로 흥분했었어요. 이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그런 여자의 포지션을 좋아한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그런 위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동성애적인 성향이 실제로 이렇게 발전이 되면 정신병이 되는 겁니다. 슈레브처럼. 나는 여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신병인데, 늑대 인간은 정신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억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억압을 하려다 보니까 늑대에 대한 불안증을 자꾸 만들어서 자꾸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이제 자기 방어로 이렇게 그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테리는 어떻게 보면은 방어예요, 방어. 강박증도 방어고, 자신의 이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게 이 두 가지 위치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상상 속으로. 모든 게 가능해지는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너무 강조되는 사회는 정신병적인 사회예요, 오히려.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더 현실적이고 더 정신분석적 진리에 가까운 거죠. 너는 얼마든지 100% 행복할 수 있어. 인간의 비극이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신처럼 되려고 했으니까 비극이 시작되는 거. 신처럼 안 되고 그 위치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낙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신과 같이 돼보려고 하는 순간에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신과 같이 되는 건 바로 주체와 타자가 융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이게 낙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옥과 같은 것일 수도 있죠. 지옥과 낙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묻는 게 강박증의 문제예요. 내가 존재하느냐 투비 or not to be, 혹은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게 강박증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하는데 히스테리 같으면 이걸 타자의 욕망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만 강박증은 그 자체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오히려 타자의 위치를 자꾸 말살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이제 시달리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랑의 상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강박증은 오히려 초자 앞에서 느끼는 불안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압박하는 거대한 초자의 그런 것들이 주는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걸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하는 게 강박증이죠. 그걸 없애지 못하니까 이제 강박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강박증의 이제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강박관념이 있고 하나는 강박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내가 어떤 생각을 합니다. 깨끗해져야 된다. 그런데 그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 강박관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제 깨끗해지는 걸 넘어서 계속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손을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한다든지 어떤 청결에 대한 관념이 지나쳐서 나중에는 잠을 자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되는 상태가 바로 강박증입니다. 아니면 어떤 행동들을 계속 반복을 하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자꾸 이렇게 정돈한다든지 아니면 잃어버린 걸 자꾸 찾아다닌다든지 왜 그런 걸 할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 걸 할지. 일종의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들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죠. 강박증과 정신병의 가장 큰 차이는 아까 현실감 검증이라고 그랬는데 강박증 환자들은 알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되게 터무니없다. 손도 한 번만 씻는다는 것을 알고 불이 꺼져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가서 또 확인하지 않으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또 불이 꺼져 있나? 가스불을 제대로 잠갔나? 그리고 또 누우면 또 이제 가서 확인해. 근데 자아가 명령을 합니다. 불 분명히 껐어. 근데 초자가 불안감을 자꾸 일으키죠. 가서 확인해봐.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자신의 불안을 피해버리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히스테리나 강박증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타자의 욕망에 어떻게 내가 전략을 가지고 대처하느냐. 히스테리는 좀 알려다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강박증은 알고 싶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 피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고. 근데 본질은 똑같다라는 것들이죠. 햄릿 보면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욕망이라는 걸 찾기를 자꾸 미룹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아예 그 관심조차 없는 듯이 행동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자신의 애인이었던 오피리아에 대한 무관심인데 오피리아를 사랑하면서도 이걸 철저하게 누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욕망을 어머니와의 욕망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 어머니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의 한 단서처럼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이제 햄릿이기 때문에 계속 갈등을 하는 것들이죠. 햄릿 쪽에서 그런 식으로 보면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찾아나가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 투쟁의 과정이 결국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불가능한 과제를 설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대상을 스스로가 박탈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자꾸 찾는 식으로 불가능한 대상을 설정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욕망이 주는 짓누르는 그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죽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칼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것들이죠. 이렇게 보면 현대인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을 뭔지 누르는 거대한 중압감에서 늘 시달리면서 그걸 텔레비전을 보는 거로 달랜다든지 일종의 그게 강박의 행동이 되는 거죠, 오늘날. 아니면 스포츠에 열광해서 그걸 달랜다든지. 그렇지만 이것은 일종의 회피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죠. 결국 임상은 이 두 가지를 다 끄집어내서 보게 하는 거죠. 지금 이런 구조에 네가 처해 있으니까 너 자신의 욕망을 제대로 찾아봐라. 이렇게 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정신과에서 치료하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지겠죠. 정신과에서는 증상들을 제거해 주는 게 목표인데 정신분석의 치료는 증상의 제거는 부차적인 거고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욕망의 진실을 스스로가 대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체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정신분석 치료의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 우리가 이제 현대인의 정신구조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테리와 강박증을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대표범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욕망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하나는 히스테리적으로 나가느냐, 하나는 강박증적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햄스처럼 두 가지가 다 섞여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안 되면 두 가지 해결책이 남았죠, 아직. 하나는 이제 도착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 하나는 정신병으로 가느냐. 이제 정신병은 논외로 해야죠. 왜냐하면 정신병은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 관심 분야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도착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법이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도착입니다. 신경증과 도착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신경증은 인정을 해요. 그리고 억압을 해버려요, 자신 속에. 근데 도착증은 그걸 부인하죠, 부인. 아니야, 거세 안 됐어. 여자는 거세가 안 됐고, 그래서 나도 거세돼갈 염려가 없어. 이렇게 부인해버리는 게 자꾸 강박증이란다. 도착증이죠. 그럼 도착증과 정신병의 차이는 뭐냐? 정신병은 아예 이런 거세 단계 자체를 거치질 않습니다. 인정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락강을 폐제라고 그러는데 폐제는 완전히 배척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기능이 아예 자리를 처음부터 잡지 못한 게 정신병이라고 한다면 도착 같은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임상구조가 나오는데 주체 자리가 없습니다. 주체 자리가 없다는 건 뭐냐면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인해버리니까 타자죠. 타자의 자리를 채워주는 오브제. 이것이 이제 도착증자의 유일한 존재의 이유가 되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상실감들을 견뎌야 되니까. 그래서 도착증 환자에는 오브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세디즘, 마조키즘 그런 본질이 하나인데 우리 인간에게는 본래 성향이 공격적이에요. 이 말은 공격성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감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덕이 없다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정신분석의 세계의 양가성관념은 우리 속에 사랑의 마음도 있고 평화의 마음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충동 자체는 중성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랑의 감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 내 속에 내 속에 악마와 천사가 싸우고 있다. 이게 양가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가 감정이라는 것은 이것이 양쪽의 요소를 다 띌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오히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양쪽 다. 그렇기 때문에 세디즘, 마조키즘은 공격성들이 발휘가 되는 건데 그게 남을 향해서 발휘되면 세디즘이 되는 거고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마조키즘이 되는 거죠. 즉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걸 즐기는 게 마조히즘 혹은 메조키즘적인 심리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되니까 자신을 지금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 다음에 페티시즘은 그 부분 대상에 이제 집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구조로 강조되기 때문에 구조적 진단법 혹은 구조적 치료, 구조적 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모든 게 세 가지로 환원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 정신의 기본 구조이고 여기서부터 나머지가 파생돼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수선하게 설명을 했지만 문명이 남긴 어떤 그 흔적, 도장을 찍으면 그 흔적이 남듯이 그것이 바로 이제 신경증이다라는 것들이고 그래서 신경증은 우리의 고유한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프로이드나 락칸은 똑같이 임상은 양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죠. 즉 정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신경증이 심해지면 병적으로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늘 그런 증상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이제 스스로를 반추해 보세요. 분명히 강박증적 요소나 히스테리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인정에 대한 욕구가 언제나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왜냐면 그 인정에 대한 욕구를 벗어나서 나만의 뭔가를 또 찾아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기도 하는 것들이고 분명히 그런 것들이 다 있죠.
바로 이러한 그 심리 구조의 그 정확한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게 바로 구조적 진단법이죠. 이런 걸 알면서 이제 오늘날 한국 사회 문제들을 짚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던져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임상, 즉 강박증과 신경증, 히스테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인 문화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는 이게 개인적인 임상이 될 수가 있겠죠. 개인적인 임상. 이 두 가지를 정신분석은 다 강조합니다. 즉 개인적 임상에만 머무르면 실험과학이 되는 거죠. 임상과학이 되는 거고. 근데 사회적 임상까지 같이 강조하기 때문에 프로이드는 사회적 임상이란 말을 쓰지 않고 집단심리학이다라는 말을 썼죠. 자아와 뭐 이런 집단심리학. 집단심리학은 이제 개인이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를 하듯이 집단의 지도자에게 어떤 식으로 동일시를 하고 집단의 성월간에 또 어떤 식으로 동일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봐나가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집단심리학이죠. 자, 이제 나눠드린 자료를 좀 보시면서 얘기할 텐데, 그래서 결국 행복할 수 있느냐, 불행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도 우문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가 행복이고 어디까지가 불행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불행하다고 많이 느끼는 것들이 나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분명히 사회적인 임상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 속에서 또 개인적인 임상이 영향을 받는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거기 나온 자료는 한 3, 4년 된 자료라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통계가 아니라 이제 이러한 양상들이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 거죠. 행복지수가 굉장히 주관적인데 100점 만점으로 보면 한국인 행복지수는 67.8.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178개국 중에서 한국이 102위. 엄청나게 낮은 수치죠. 그런데 1위가 여기 바누아투라는 나라인데 무슨 조그마한 섬나라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누아투의 사람들이 왜 행복지수가 1위냐면 이 사람들은 작은 것에 굉장히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아, 오늘 뭐 먹을 게 생겼으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느끼는 불만들은 오늘날 절대적인 불만이 아닙니다. 아니, 나는 왜 연립주택에 사는데 왜 쟤는 저 타워팰리스에 사는 거야. 이런 게 불만인 거지. 아, 내가 두 다리 뻗고 잘 공간이 없다. 이런 불만이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바누아투와 우리 사회를 비교해보면 그런 것들이 분명해져요. 이렇게 자꾸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을 계속 양산하는 게 우리 사회고 그 속에서 상당 부분은 길을 잃고 그냥 그걸 쫓아다니죠. 맹목적으로. 이게 이제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행복의 기준을 나름대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학벌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미모라든지. 미모도 이제 요즘은 재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깎고 조이고 다듬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뭐냐면 다 타자와 나를 자꾸 비교하는 사회적 시선, 즉 사회적 임상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욕망들을 자꾸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자살률이에요.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고통들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자살 수치입니다. 자살 수치. 최근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이건 가장 최근의 것인데 하루 약 4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라고 그래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자살을 하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 노인들이라든지 소외계층, 아니면 청소년 이런 계층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들이 이 사회적인 임상 차원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문제죠. 단순하게 인간이 소외되어 있고 뭐 사회가 굉장히 메말라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것이 욕망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꾸 희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에 못 맞추면은 나 스스로를 나고자로 이제 낙인을 찍으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살 필요가 없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지만 프로이드가 이제 슬픔과 우울증에서 가장 크게 구별한 게 우울증과 슬픔의 차이는 뭐냐면 슬픔은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슬프고 이 대상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없고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상당히 반영하는데 우울증은 보면 굉장히 그런 것 같지만 절대적인 기준을 강요한다는 거죠. 즉 슬픔의 주체는 자아가 되는데 우울증의 주체는 무의식이 되는 거죠. 무의식.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한지가 없는 거고 왜 내가 이렇게 슬퍼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가만히 그 불만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절대적인 그 기준이다라는 것들이죠. 즉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우울증 상태에서 자기 비하를 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아, 너는 키도 크고 잘생겼어. 가진 것도 많아. 근데 이런 소리가 전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객관적인 수치를 비교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슬픔에서는 현실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뭐냐면 자아가 계속 그걸 정리해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이 대상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슬픔과 우울증을 보여주는 차이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애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애도란 건 뭐냐면 대상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되게 슬프지만 나는 잊어야 돼. 이걸 아는 거죠. 이게 바로 슬픔의 심리라면 우울증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애도의 대상이 어디냐? 내 속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부로 향하면서 계속 자기를 물고 늘어지는 게 우울증의 상태입니다. 즉 슬픔이라는 그 심리 상태는 뭐냐면 하나의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그 대상으로부터 에너지를 철수를 하죠. 그래서 임시적으로 갖고 있지만 다른 대상을 또 찾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아이가 죽었으면 두 번째 아이를 보면서 위로를 받듯이 이렇게 전가를 하는데 자아가 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뭐냐면 우울증 그게 아니라 에너지를 완전히 철수해서 내부로 갖다가 바꿔버려요. 자신의 내부로 향하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에너지는 그 자체는 미움도 적개심도 아니다라고 그랬죠. 사랑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폭력적 성향으로 자꾸 자아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가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자꾸 담을 쌓죠. 외부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외부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침잠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커지는 거는 초자의 목소리밖에 없죠. 너는 무조건 나쁜 놈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슬픈 사람은 내가 왜 나쁜지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나쁘고 이건 비난받을 짓이다. 아, 내가 그때 좀 잘했으면 이 사람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슬픔의 심리라면 우울증은 그게 아니라 무조건 내 탓이에요. 무조건. 왜 무조건이라고 설명하면 그 논리가 없죠. 그래서 딱 기준을 이제 프로이드가 하나를 제시하는데 뭐냐면 수치심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런 짓을 했어. 내가 이게 잘못한 거야 라는 게 슬픔의 심리라면 우울증은 그런 심리가 없는 거예요.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논리가 전혀 없고 무조건 자기를 비하하면서 천대하는데 그 천대하거나 비하하는 그 대상을 보면은 자기가 원래 에너지를 투영했던 그 대상이 이제 대체된 거죠. 그래서 재밌어요. 되게 보면 우울증의 심리라는 게 프로이드는 우울증을 정신병의 하나로 분류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주도권을 상실한 게 우울증이기 때문에 자아가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건 더 이상 현실 검증 능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그런데 우울증은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심지어는 나 때문에 죽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류사의 비극이 다 나한테로 다 전가가 되는 것들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증의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살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자살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회 임상적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는 잘못된 욕망의 그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봐야 되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이렇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의 담론이 아직 우리 사회에 많이 없다라는 얘기하고도 통하는 거죠. 즉 너무 개인의 선택에 많이 맡기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대안까지 제시할 수는 없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정도로만 그치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유일하게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니죠. 가족이 모든 걸 짊어져야 되니까 빚보증을 썼다 망해도 친척이나 가족들이 다 책임을 져줘야 되고 아파도 가족들이 다 해야 되고 이게 뭐냐면 사회적 임상이 담당해야 될 역할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자꾸 전가시키는 구조예요.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신분석제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로지 개인만 강하면 돼. 정글 속에 내던져진 아이들은 누군가는 죽게 돼 있어요. 정글 자체를 바꿀 생각을 해야지 정글 속에서 강하게 살아남아라. 그럼 반드시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게 돼 있는데요. 그런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 자살률과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그 영향으로 나머지 정신질환을 봐야 된다는 것들이죠. 정신질환이 몇 %가 늘었느냐, 어떤 원인이 있느냐 이것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 임상적인 어떤 그 근거들, 원인들 이런 걸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특히 아이들의 정신질환이 늘어나는데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외된 욕망을 만드니까요. 너는 좋은 중학교를 가야 돼.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서울대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소외된 욕망을 자꾸 만들어나니까 거기서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나 적응을 하는 아이들도 여전히 자신의 욕망이 아닌 부모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처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는 것들이죠. 그거 보면 그 강남 아이들이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우연이 아니죠. 관리형 체제로 들어가 있으니까 관리형. 그 다음 강박증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강박증이 특히 청소년들한테 많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2007년 기준으로 보면 청소년 1만 명당 5명꼴인데 아마 2007년 이후에 더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입시 같은 걸 앞두고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임상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뭐 통계 자료를 경험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사회 문화면 같은 것만 보더라도 이런 수치 같은 게 이제 종종 통계 열람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자세히 눈여겨보시면 이런 걸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과도한 청결, 병적인 확인, 근데 하나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체적 강박. 내가 혹시 병에 걸리지 않을까, 오염되지 않을까, 전철 손잡이를 만졌는데 누군가 거기다가 안 좋은 균을 묻혀놓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정확성, 항상 반듯하게 혹은 제자리에 놓기.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죠. 쫙 이렇게 장롱을 열면 일렬로 딱 정리되어 있는. 그 다음에 공격성에 대한 강박. 공격성의 강박은 두 가지입니다. 항상 양가성의 차원에서 입각하면 내가 남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대상의 관계예요. 지금 내가 남을 공격할 수도 있고 나를 대상으로 삼아서 남이 나를 공격하는 걸 환상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런 그러니까 자해의 위험도 있고 타인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위험도 있고 전철에 서 있으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누군가 뒤에서 밀 것 같지 않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끔 뒤를 자꾸 돌아보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뭐 뒤에 남자가 서 있으면 좀 긴장이 되지만 요즘은 뭐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여자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그런 사회죠. 일찌감치 뒤로 가서 이렇게 이제 서 있어야지 밀지 못하게.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만드는 게 이 강박증의 특징이죠. 압니다. 이게 내가 지금 오늘 나가서 꼭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중요한 건 그런 불안감들이 지속된다는 것들이고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나름의 방향을 돌리는 거죠. 뭐 이렇게 뭐 행동을 한다든지 뭔가 아니면 딴 그 강박관념을 푼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루 1시간 이상 지속되면 강박장애로 본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명인이기 때문에, 즉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미 오이디푸스를 극복했기 때문에 겪는 어떻게 보면 대가들입니다. 대가.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거나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질적 구조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이제 개인적 임상과 사회적 임상에서의 문제점들을 이제 보면서 원인들을 찾아 나가야지 완전히 뭐 치료의 대상처럼 본다라는 것들은 마치 아까 얘기한 비유로 말한 무균 같은 거죠. 무균지를 우리는 완전히 지향할 수 없고 무균 상태가 되면 오히려 우리가 저항력이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죠. 잠깐만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